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분노를 참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위해 살아온 부모님이 퇴직금, 노후자금, 집까지 모두 아들에게 투자했는데요. 아들은 사업 실패했다며 사라졌고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한 아들의 진짜 모습.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남편 이철수는 70살이고요. 저희 부부는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년을 일했고 저는 동네 식당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일요일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아들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 아들 민석이는 저희에게 전부였습니다. 외동아들이었거든요. 민석이가 좋은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일을 더 했습니다. 민석이가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야근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민석이는 대학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며느리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모두 저희가 마련해줬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민석이는 그렇게 말하며 절을 했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첫째 준호는 7살, 둘째 예린이는 5살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민석이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무슨 사업?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건데 확실한 아이템이 있어요. 3년 안에 대박 납니다. 남편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5억이요. 5억. 네. 물류창고 임대료, 재고 확보, 마케팅 비용. 다 합치면 5억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 돈으로는 1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4억이 필요해요.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억이라니. 평생 모아도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민서가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아버지, 퇴직금이랑 어머니 적금 합치면 2억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 시세가 6억인데 담보대출 받으면 4억은 나와요. 제 1억 합치면 딱 5억이에요. 민서가, 그건 우리 노후자금이야. 이 집은 우리가 살 곳이고. 민석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요. 이게 제 인생 마지막 기회예요. 회사 다녀봤자 월급쟁이로 평생 사는 거예요. 이번 사업 성공하면 1년 안에 10억은 벌어요. 그럼 부모님 더 큰 집 사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효도 제대로 할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며느리 수진이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민석 오빠 능력 아시잖아요. 대기업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다. 도와주마.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3년 안에 못 갚으면 우리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당연하죠. 1년 안에 갚을게요. 아니, 6개월 안에 갚을게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남편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제 적금 8천만 원, 그리고 40년 살던 집을 담보로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총 4억 8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민석이는 서류까지 썼습니다. 차용증입니다. 6개월 후 원금과 이자 전부 갚겠습니다. 그리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민석이 가족은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하며 안겨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겠죠? 그럼. 우리 아들이야. 믿어야지. 하지만 그게 저희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석 오빠가 사업이 망했대요. 뭐, 망했다니. 물류창고가 화재로 전소됐대요. 재고가 다 탔고 보험 처리도 안 된대요. 거래처들이 계약금 반환 소송 걸었대요. 빚이 10억이 넘는데요. 그럼 우리 돈은? 그것도 다 날아갔대요. 어머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 오빠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억 8천이 날아갔다고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음 날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됐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이자라도 내세요. 안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주말 며느리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민석 오빠 연락도 안 되고 빚쟁이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요. 저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애들도 이제 못 키우겠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29에 결혼해서 6년을 살았어요. 이제 35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애들은 어머님이 키워주세요. 수진아. 수진이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준호와 예린이가 울부짖으며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하지만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아이 둘. 저희 부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는 하루에 10통이 넘게 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민석이 아버지죠? 돈 갚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들한테 사기당했대. 집도 곧 경매 넘어간대. 저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68배 나이에 설거지, 청소, 서빙을 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도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수입으로는 이자도 못 냈습니다. 손주 둘을 먹이고 학교 보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40년 살던 집이 석 달 후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늙어버렸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들을 잘못 믿었어. 내가 바보였어. 남편은 매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에게 전화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늘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엄마 아빠 살려줘. 집이 경매 넘어간다. 제발 연락해. 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게 없어요. 저희는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세상에게. 손주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 아빠 사기꾼이래? 준호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예린이는 밥도 잘 안 먹고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묘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1년 후 우연한 전화 한 통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2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민석 씨 어머니 되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남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은 이민석 씨가 저희 통해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요? 무슨 아파트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요. 전용 면적 50평형인데 매매가가 25억입니다. 25억. 네. 계약금으로 5억을 받았고 잔금 날짜가 다음 주인데 연락이 안 되세요. 혹시 어머님이 연락처 아세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요? 사업 망해서 숨어 있다던 아들이? 저기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 아파트를 샀다고요? 네, 계약서에 이민석 주민등록번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모르세요? 죄송하지만 아들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 정확한 주소는 못 드리지만 계약할 당시 현재 거주지가 서초구 반포동이라고 하셨어요. 반포자이 아파트요. 반포자이. 그곳은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초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강남에서 살고 있대요. 25억짜리 아파트를 산대요. 뭐? 저희 부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사업 망했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빚더미에 앉히고 자기는 강남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 날 일요일 저희는 반포자이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이민석 씨라고 혹시 여기 사세요? 잠시만요. 경비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네, 계세요. 동호수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것입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민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석아! 민석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냐? 저기, 사업 망했다며, 빚쟁이들 피해 숨어 있다며, 그런데 여긴 뭐냐? 2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며. 민석이 옆에 있던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분들이 누구예요? 오빠, 제가 소리쳤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민석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인간이 부모 돈을 가로채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민석아,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집까지 팔아서 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냐? 민석이가 차가운 표호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창피하게. 제가 언제 갚겠다고 했어요? 사업 실패했잖아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럼 지금 이건 뭐냐? 어떻게 25억짜리 집을 사? 그건 제 여자친구 돈이에요. 제 돈 아니에요. 옆에 있던 여자가 당황하며 민석이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야? 민석이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예진아. 이분들은 사기꾼이야.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서 내보내게. 민석아.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냐? 아버지, 저 이제 새 인생 살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법원 가요. 전 이만 가볼게요. 민석이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고급 외제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뒤로하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다 가져가고.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눈치챘어요. 저 집 이상해요. 이민석 씨 결혼해서 애도 둘인데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전 부인이랑 애들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명의는 이민석 씨 아니고 그 여자 명의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 딸이라던데요. 재벌집 딸이에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석이는 부모 돈으로 사업하는 척하다가 재벌집 딸을 만나 갈아탔던 겁니다. 부모는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수진아, 나 어머니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봤어. 강남에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더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왜 대답이 없니?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민석 오빠가 그 여자 만난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혼해달라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대신 저한테 위자료 3억 준다고 했어요. 3억? 네.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돈 중에서 2억은 실제로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오빠가 따로 빼돌린 거래요. 그 돈으로 저한테 위자료 주고 나머지는 그 여자한테 보여주려고 투자한 척한 거래요.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으니 마지막으로 노후자금 정도는 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미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저도 3억 받고 입 다물기로 한 거예요. 어머님한테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애들 버리고 간 거냐? 오빠가 애들은 어머님이 키우실 거라고 했어요. 애들도 짐이 된다고. 저도 재혼하려면 애 없는 게 낫다고. 어머님, 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또 나갔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한 달 수입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 잘못이야.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허술하게 키운 거야. 돈이 최고고 부모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게 내 잘못이야.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요. 우리 손주들이라도 잘 키워야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예린이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병원에 계셔. 곧 오실 거야. 할머니,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차용증이 있고 사용처를 속인 정황이 있으니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드님이 실제로 일부는 사업에 썼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채무이행 청구하시고 형사고소도 병행하세요. 시간은 걸리지만 이길 확률은 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썼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소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했습니다. 사업 실패는 불가항력이었고 부모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다. 사기가 아니다. 하지만 저희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증언, 민석이가 다른 여자와 산 기록, 수진이의 진술서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민석이에게 4억 8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총 5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여자친구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강제 집행에도 받아낼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예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6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한 기업가가 저희 집 월세를 1년치 내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준호와 예린이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준호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겁니다. 할머니, 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답할 거예요. 예린이는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서 예술중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피아니스트 돼서 할머니 먹여 살릴 거예요. 남편의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경비 일을 하시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다릅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작년 추석 민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어쩌면 평생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저는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를 미워하진 마라. 하지만 본받지도 마라. 너희는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나중에 제 아이들한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진짜 효도할 거예요. 올해 봄, 준호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예린이는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갔습니다. 예린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상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피아노도 못 쳤을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날 저는 객석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힘들었던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 하지만 그 끝에 이런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저희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진짜 가족은 손주들입니다. 민석이는 아직도 그 여자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못했답니다. 그 여자 부모가 반대해서요. 인과응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70을 넘겼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알바해서 할머니한테 용돈 드릴게요. 예린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피아노 레슨해서 돈 벌어올게요.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희만 건강하면 돼.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지난 3년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걸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신한 아들보다 곁에 남은 손주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매일 아침 손주들을 깨우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민석아, 너는 부모를 버렸지만 우리는 내 아이들을 지켰다. 내가 버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는지 두고 봐라. 그게 우리의 복수다.